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화 기술의 이제 동영상을 보다 갑자기 이게 동원 쪽으로 PTP 쪽으로 넘어가서 그냥 마쳤는데, 다시 한번 그 조직화의 기술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경합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조직화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 동영상과 함께 또 한 50분 강의를 하겠어요. 조직화의 기술의 개념. 조직화의 기술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을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로 만들기 위해요. 역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의 이슈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이 확실히 돼서 움직일 때의 실체를 역동적인 실체라고 그래요. 역동적인 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직사회 기술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조직화는 클리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죠. 조직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일정 수의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한번 다시 정확하게 시청하시고 그 뒤에도 또 짤막한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다시 시청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지역사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론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사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기관들은 대부분 앞에 문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여기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줄기차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방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통률이에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요새 점포들 가시면 밖에서 안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대부분 밖에서 안이 보여지도록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진 대부분 개방형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이 훤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기 들어가도 되겠구나, 아 저기서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기관도
사실은 물리적인 통률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적인 통률이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귀뚜라미라는 노래 아세요? 예, 귀뚜라미 보일러 말고 귀뚜라미 노래. 예,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지하도 콘크리트 옆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사실 귀뚜라미라는 존재는요 미물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찌르르 찌르르 울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는 걸까요? 물론 그 귀뚜라미의 사명은 우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듣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찌르르 찌르르 하는 그 귀뚜라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이 하는 이야기. 다시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찌르르 찌르르 울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는 걸까요? 물론 그 귀뚜라미의 사명은 우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듣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찌르르 찌르르 하는 그 귀뚜라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지역사회 주민들은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우리는 되게 종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사회복지기관이라고 그러면 의뢰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일방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사들은 거부감이라든가 불편함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귀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자세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말을 수용하고 지지하라. 예, 두 번째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묘하게 다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상적이거나 지극히 한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되게 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 이외에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고 수용해야 돼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의견도 있습니까? 아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좋다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라도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 논리보다는 그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다가가기가 편하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회복지사, 당신은 지역사회 주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이전에 지역사회 주민이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지역사회 주민이니까 우리는 그냥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저건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 바라보고 있네. 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린 그냥 들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교정시켜 나가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요래서 이렇습니다. 저건 저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뭐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아주 장시간 동안 설득시키고 이해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조직은요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을 해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태어나시는 아기도 있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세대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시간 동안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부터 100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5번째, 먼저 제안하게 하라. 사회복지사가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개입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지역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은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가가지고 막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카리스마로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동의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걸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 필요를 느끼게 한 것을 먼저 제안하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조직 활동에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먼저 제안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말하기 싫은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의사소통은 되지 않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6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주제는요. 생각을 나누고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토론하라. 생각을 나누고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토론하라. 제가 왜 2번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2번이나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사회복지기관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주민이 갑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동등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세금으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우리 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에이 뭐 쟤네들이 전문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내 말 한마디면은 저 사람들 그 말 다 듣는다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월의식 뭐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적 기관이잖아요. 공적 기관이라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공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든 사회복지기관이든 나름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약간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구분점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토론을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사회 주민과 우리는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1년차 사회복지사고 제가 뭘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사회복지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할 때는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관점으로 왜?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이 지역사회는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 모든 지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걸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죠. 이어서 우리가 PTP를 활용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했던 내용이고 교육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최종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동안 저를 뵙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뭐 이런저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같이 얼굴 뵀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조직사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 조직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그런 기준들을 좀 찾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실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조직 사업에 대해서 같이 되돌아보면서 의견도 또는 생각들을 나누고, 또는 더 발전적인 조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 이 강의에 대한 시작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주민조직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대한 제목입니다. 왜 주민조직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조직 또는 주민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말 그대로 주민의 조직인데, 주민의 조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왜 우리는 주민조직이지? 라는 얘기를 줄곧 묻고 하나 하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알아보는 고찰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첫 강은 어떻게 보면 그 원론적인 이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후반부 쪽에서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장에서는 지역사회 조직, 주민조직에 대한 이해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민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사회 조직에서도 쭉 반복적으로 주민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 주민조직은 용어 그 자체 단어적 해석을 해보면 주민의 조직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2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그 개입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내거나 또는 원하는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들을 집단화해보자 라는 것이 주민 조직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2명 이상이 만나면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또한 주민조직화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관계를 하는 건 원하니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아파트가 많아졌고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들이 많이 없어진 사회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담장이 낮고 마을 동네 안에서 모든 활동들을 서로 알고 지내고, 뭔가 필요한 게 도움이 필요하면 나누고 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지금의 모습들은 많이 고립된 모습들이 보이긴 하죠.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모였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주민들이 왜 모였지? 라는 생각이 들죠. 1차적으로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하니까 모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서 우리가 궁금하면 같이 모이게 되죠. 또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쉽게 보면 친교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모일 수도 있고, 또는 더 나가면 지역에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좀 이 개발해내서 이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가 조금씩 변해요. 계속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바르게 변화하면 되는데, 또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또는 그 내부적 요인들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도 나타나게 돼요.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각가지 욕구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구들이 다 상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좀 더 권력을 갖고 있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몰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지역사회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나가기도 하고, 역사적 발달 과정 안에서 보면 도시화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갖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런 영향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과 같은 사회 안에서 보면 첨단 인공지능 사회, 그리고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지는 사회 안에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는 자녀적 서비스들이 많았어요.
어렵게 살았으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 빈곤의 시스템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좀 잘 살게 된 나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유한 나라가 됐죠. 그 과정 안에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실천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왔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것에 좀 더 초점화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직적 형태들로 보니 개별화된 개개인에 대한 자녀적 서비스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의식들과 인식들이 바뀌게 됐고, 최근에 우리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마을 단위로 초점화됐고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나가는 건 마을에서 좀 더 집중하자,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의 그림을 그려보자, 창의적인 활동들을 해보자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중심 실천 많이들 들어보셨죠? 마을 지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마을 지향을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렇게 구조화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향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단절됐던 것들을 버리고 좀 더 해합하고 관계하며 신뢰하는 사회로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뭘까요? 마을 중심 실천의 복지관 중심이겠죠. 또는 단체 중심, 조직 중심, 또는 사회복지사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뭔가 프로그램 다 기획하고 제공하는 곳이 공간이 시설이었고, 시설로 오는 주민들을 받아들였으니까 단체 중심의, 조직 중심의 실천들은 반대로 보면 사회복지사 중심이었다. 마을 중심 실천은 반대로 보면 마을 주민 중심의 실천으로 바꾸자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고 동시에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것,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고 판단도 중요하고 고르게 의사균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의 자원체계들도 잘 연계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두루두루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찾는 것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갖추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 그 갖추는 것, 그 바탕에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죠. 저희가 주민조직화, 지역사회 조직에서 실천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자세라고 하는 실천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되는 의도적 실천 기술들이 만나는 것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실천적인 태도들을 설명했고, 마지막에 조직이 유지 발전되는 실천적 성공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유기체로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니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안정적인 주민 조직이 더 많이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받는, 그러면서 지역사회복지 간의 사회복지사가 더 성공한 사회복지사로서 주민에게 각인되어지고 동시에 조직가로서의 역량들도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카트를 시청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조직에 대한 건 여러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다시 이제 이 빠진 부분, 교육 부분이 빠졌어요. 교육 부분이 아까 하다 보니까 교육 부분을 다시 PTP를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지역사회의 교육 기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가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이제 사회복지사죠. 의식의 향상을 시켜야 돼요.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주변의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교육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도 필요하죠.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아야 할 그러한 그 사회복지의 그 제도가 있지만 알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도 사회복사가 발굴해서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사회복사의 업무라고 하겠어요. 훈련,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요 자원개발 동원 기술은 아까 약간 이게 나와서 이제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 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존하는 자원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자원 동원이 필요한 외부의 자극적인 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상황에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 집단이나 조직체를 활용하는 방법, 다수 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 촉진하는 방법,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기존 집단이나 조직적 활용 방법, 지역 내 종교기관이나 노조, 부녀 집단, 청소년 집단 등 다양한 조직체를 대상으로 그 조직의 지도자로 하여금 구성원이 특정한 사회 쟁점을 위한 활동을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이제 동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개발은 동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작업은 중요한 인적 자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일이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은 지역의 토착 지도자, 사회복지 조직의 이용하는 소집단 지도자, 또 주변 공공조직 지도자, 잠재적 참여 인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이에요. 자원들의 사회복지사의 모임 및 후원을 통해 혹은 사업 제안의 제출에 의해 마련된다. 현금의 경우 물품의 비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원들은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의 모금 및 후원을 통해 혹은 사업 제안서 제출에 의한 마련, 대표적인 모금 방법은 DM이라든가 이벤트를 통한 모금, 또 전화 모금, 컴퓨터 통신 모금, 기업의 CRM 등을 통한 모금 등이 있다. 물적 자원을 할 때 이런 걸 사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의존성을 증거하는 방법. 이제 협상과 갈등 조절 기술이죠. 첫째, 자원의 힘을 갖는 것, 집단 상대적인 응집력을 늘리거나 집단의 결속력에 대한 인정이 들리는 것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존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주민조직이 상대방으로부터 의존성을 끌어내기 위한 전술로는 조직원들이 조직의 구체적인 행동 노선에 확고하게 집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 과정이에요. 협상 목표 수립, 교섭, 설득, 절충, 합의 결정 이런 순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다. 이걸 꼭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협상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설립되고 이게 다 갖춰지면은 이제 직접 접근해서 교섭을 해야죠. 교섭을 할 때는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고 설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역 주민들과 같이 절충을 해야 돼요. 합의에 결정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협상의 구체적인 기술, 협상에 시한을 두어야 한다. 요구하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양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배워야 한다. 상대방 제안에 대응할 때 신중해야 한다.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중재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인파워먼트 개념이에요. 인파워먼트 많이 들어본 거죠. 역량 강화예요. 역량 강화. 우리가 일상생활 이런 기업이시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소진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가를 느낄 때 이것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능력을 가진 것 혹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지지할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인 문제의 명확성과 욕구조사 전략 실행 및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 인파워먼트예요. 개인도 소진될 때가 있죠. 이럴 땐 누군가가 옹호해주고 힘을 주고 다시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때 다시금 소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럴 때는 의식 향상,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의식을 하면서 무력감을 분쇄하여 집합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자기주장.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무력감을 안 보이죠? 무력감을 분쇄하여 집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집합적 인파워먼트예요. 그룹 인파워먼트죠. 두 사람의 이상이 모인 곳.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을 인식하고 미래의 행동을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인파워먼트 증진을 기술 방법이에요. 의식 제고, 또 자기 주장, 공동 의제를 갖추기, 또 권력 키우기, 역량 건설, 사회 자본 창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의 실천 내에서의 필수적인 사회복지사의 실천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억압은 삶에 파기적이며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의 억압에 도전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억압 상황에 대해 총체적 시각을 유지한다. 셋째,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는 원조할 뿐이다. 넷째, 공동 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1대1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인 클라이언트가 자기 말로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을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 생존자로 보는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변화에 초점을 유지한다. 이러한 그 사회복지사가 그 원칙을 가지고 대화 협상을 해야 된다. 인파워먼트 할 때 이런 의식을 항상 사회복지사는 갖고 원칙을 세워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연습 문제가 있네요. 수업을 통해 익힌 기술들을 구체적인 문제들에 적용시켜보는 훈련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설정하고 역할극을 해보자. 불이익을 당했으나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클리언트를 상정해 보고 옹호 기술을 적용해 보기. 또한 재래시장 상권 내에 진입하려는 대기업 마켓이 서로 갈등이 심한 상대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협상 및 갈등 조정 기술을 정해보기. 시연해 보는 거예요. 다 시연해 보고 실제 상황을 일어났을 때 적용할 수 있고 그 업무에 많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시연해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옹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영화 부러진 화살이나 변호인을 감상하고 토론해 보자. 예, 이건 제가 또 한번 영화를 찾아서 한번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호인이나 부러진 화살. 예,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사회복 지역사회 우리가 이제 섹터 군대 지역사회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대한 것을 이렇게 2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1시간은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강의한 내용을 한번 찾아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